안녕하세요, 특허그룹입니다. 저희 오늘 옷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뭐 자막, 효과, 자료 화면 이런 것들 싹 빼고 신사임당님 컨셉으로 네. 차분하게 인터뷰를 해보는 걸로 하죠. 카페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변리사 잘못 만나서 특허 망쳤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셨답니다. 네. 특허를 받았는데 심사에 바로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아주 쓸모없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특허를 만들어 놨다. 비즈니스 진행하는데 나열된 기술 사용 안 할 것이다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최종 결과 나와서 물어보니 비즈니스는 진행해도 되는데 보호는 못 받는다고 하시네요. 비즈니스 하시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호를 못 받을 뿐. 그러니까 이럴 거면 사실 정말 특허를 쓸 필요가 없죠.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네. 생돈을 추가로 써가면서 분할 출원하는데 발명 내용이랑 도면은 수정할 수 없다고 하고 첨부항도 제가 써달라는 대로 그대로 대충 쓰시네요. 이럴 거면 변리사 쓰는 의미가 있나요? 뭐 그 답을 드리자면 없죠. 네. 그냥 인터넷 최저가 업체에 가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댓글에서는 좀 더 크리티컬한 멘트가 나옵니다. 네. 5군데 정도 상담하고 여기가 설명도 잘해주시고 상담대 이미지가 좋아서 선택했는데 상담하시는 변리사분이 계시고 그분이 직접 특허를 진행하실 것처럼 하더니 다른 변리사분이 하시더라고요. 등록증 내주는 것만 급급합니다 진짜. 저번에 그 유재현 변리사님과 저랑 얘기했을 때 홈페이지를 갔을 때 변리사가 없는 사무소는 일단 1차적으로 걸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걸음망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무소예요. 구성원에 변리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상담을 받을 때 변리사가 안 해주는, 상담을 안 해주는 그런 사무소는 걸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걸음망도 이제 통과를 한 거예요. 왜? 네네. 변리사가 상담까지 해줬어.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일반 고객분들 역지사지 해가지고 생각해보자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변리사인데 자기가 출원서에 대리인 이름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대리를 했으면 실제로 그 업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죠. 네. 실제 상담을 견적 뽑아주는 건 네네. 어떤 의사가 있는데 실제 수술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 그럼 똑같은 문제예요. 대리수술. 대리 명세서 작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는다? 소비자가 받는 거죠. 네. 근데 소비자는 이런 내막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뭐 박 변호사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업무량이 많아서 다 소화를 할 수 없어. 그렇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고객 상담부터 해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상담을 하고 업무까지 마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그 각각의 주체가 달라질 경우에는 이 사이에서 그 마치 1인인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업무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내용이 특허랑 다르다 이겁니다. 기술 내용과 특허가 매치가 안 되면은 그 특허가 아무리 범위가 넓다 하더라도 네. 종이짝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양질의 특허라고 하면 어떤 특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출원인의 의도를 가급적 최대한 많이 반영한 특허라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일을 할 때 저는 이쪽 가고 싶은데 출원인은 아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일을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제 쪽을 다 끌고 가려 했어요. 네. 무조건 내가 맞아 했는데 그게 100%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원인의 의도가 크게 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출원인의 의도를 최대한 제대로,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아는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법적 무리가 되지 않게끔 잘 보호한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네. 물론 이것도 되게 주관적인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의 질을 판단할 때는 절대적인 기준하고 상대적인 기준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 기술을 반영하느냐 이 얘기예요. 내 기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상대적으로는 제3자의 진입을 잘 차단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는 이제 조금 범위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네. 자, 근데 우리가 무조건 넓은 특허를 강한 특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것도 아니란 거죠. 첫 번째로 일단은 넓은 권리 범위를 가진 특허는 일단 등록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아예 내가 새롭게 장을 연 분야가 아니라면 네. 그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돼서 넓게 됐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특허는 부실 특허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넓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
진짜 내가 원하는 딱 그 기술 분야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넓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일 합리적인 범위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너무 변리사한테만 믿고 그 사람들 다 맡기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변리사가 어떤 작업 결과물 내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등록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정을 하거나 네.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권리 범위를 조율하는 과정인데 네네. 그때 항상 고객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정을 해야 등록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당신의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확인을 항상 거쳐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보정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정안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 명세서 범위 내에서 안 될 것 같다. 그럼 빨리 취하하고 다시 출원해야죠. 그렇죠. 특허권자 내지는 출원인의 기술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렇죠. 내가 서울에 살고 싶은데 서울에 10평짜리 집 있으면 되는데 지방에 500평짜리 땅 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좁고 넓고 이런 거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고 맞습니다. 일단 제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기본적으로 써야 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 상담을 하고 온 사람이 기본적인 명세서의 기재 네. 내지는 설계, 작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즘 일하시는 분들이 아예 개념을 조금 상실한 것 같아요. 상담한 사람이 반드시 명세서를 써야 돼? 꼭 변리사가 명세서를 써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진짜 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다른 약간 이게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시장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변리사들이 프로모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네. 내가 일을 많이 해봤다. 극단적으로 지난번에 자기가 지금까지 3만 건인가를 처리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등록해줍니다. 그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걸로 자꾸 이 셀링 포인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데 사실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입니다. 한 번 틀어진 특허망을 바로잡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어떤 물건이나 물질에 대한 어떤 원천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는데 네. 제가 만나기 전에 이미 특허를 한 두세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받은 특허들이 전부 다 제조 방법 특허인 경우 골치 아프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못 받아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새로 어떠한 특허망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그게 내 기술이 공개됐는데 네. 어때면 그 공개된 내용 안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이게 표현된 카테고리를 네.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죠. 상담한 사람이 직접 안 한다 해가지고 그게 크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상담한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한 사람보다 실제 일을 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해. 뭐 그런 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보통 그렇게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상담한 사람 일을 안 했을 경우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상담한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경우는 그 배경에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상담한 사람이 명세서를 못 쓴다. 두 번째, 상담한 사람이 돈 욕심이 많다. 세 번째, 하고는 싶은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또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그 세 가지 경우 정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경우까지는 물론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네. 변리사들도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한테 그 양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정말 제가 상담까지 했고 이 일을 제가 직접 처리하고 싶은데 도저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분을 통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고 네. 대신에 내가 제대로 되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네.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말할 필요 있나요? 근데 돈 욕심도 좋은데 그럴 것 같으면 책임감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뿌릴 것 같으면 그 일의 퀄리티에 대해서 상담하고 온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통화 안 되고 막 전화 연결해달라고 해도 바쁘다고 안 한다 그러고 계속 끝까지 아래에 있는 변리사나 직원한테 뒤치다거리를 맡기는 이런 행태는 근절돼야 된다. 네. 그래야 변리사를 찾죠, 사람들이. 변리사가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지 사람들이 당연히 입소문을 타고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변리사한테 맡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후기들도 보고 선택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후기들도 다 작업을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작업이랑 그거예요. 카페에 자기들이 변리사 어떻게 찾나요? 그럼 또 밑에 여기 이런 데 가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자웅봉쇄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변리사 선택 그리고 특허사무소 선택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는 그 특허사무소에 누가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상담한 사람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지
아니면은 상담 이후에 어떤 변리사한테 일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사전 고지를 하는지 그런 사무소를 선택하셔야 된다. 가급적이면 비변리사 사무원보다는 변리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네. 사무소를 선택해라. 그다음 네 번째,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 사무소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찾아가서 내가 그 변리사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 왜냐면 그게 없다면 깜깜이식으로 일들이 처리된다고 볼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 주기, 그러니까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전 주기에서 네, 상담을 변리사랑 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가라. 그렇죠. 네. 변리사가 끝까지 안 나오는, 끝까지 등장하지 않고 뒤에 숨어 있는 사무소, 이런 사무소들은 그냥 그때부터 바로 업무를 중단하셔도 된다. 그럼 역으로 이런 사무소는 피해라. 이게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에 반대말이 될 것 같으면은 하지 말고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신속하게 등록해준다. 피하십시오. 신속하게 출원해준다라는 데를 가세요.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만 할 수 있어도 찾을 수 있어요. 저급의 마케팅 행위를 많이 하는 데는 무조건 걸러라. 이 말이 조금 약간 더 뜬구름 같다면 저급의 마케팅 행위가 뭐가 있냐면 그 특허 사무소가 언급된 카페 글이 있어요. 네. 들어갔는데 그 카페가 유령 카페야. 그러면 100% 걸으면 그 카페가 좀 회원수가 좀 많이 확보되어 있는 특허 사무소의 카페 이런 데 갔을 때 그 게시글을요 과거 순으로 나열하면은 특허 카페가 아니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뭐 그런 네. 데들. 그래서 그런 데도 좀 걸러보시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속 등록이 능사인 것처럼 빠른 등록 이런 것들 왜 피하라고 말씀드렸냐면 빠른 등록 때문에 특허망을 뜯어고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외근 가면은 뭐 특허 출원해가지고 공개되기 전이면 얼마든지 취하해가지고 다시 잘 재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빠른 등록이라 해가지고 막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등록 받아가지고 공고돼 버리면 그게 만약 잘못된 특허였다 뜯어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거, 빠른 등록은 변리사의 역량이 아닙니다. 돈의 힘입니다. 특허청에 우선 심사 신청이라 해가지고 특허청에 돈을 더 내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빠른 등록 시켜준다고 하면 이 별리사 잘하나? 약간 이러고 네. 찾아가는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빨리 해주기 때문에 결과가 네. 빨리 나오는 것 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빠른 등록은 변리사 특허 사무소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허청의 셀링 포인트지. 그렇죠. 빠른 등록 중요하지도 않고요. 네. 그냥 빠른 등록이라고 하는 게 변리사의 역량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그거를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적극 마케팅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걸으셔도 됩니다. 좋은 변리사님들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적급 마케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실제 그쪽 개인 지식재산 시장의 파일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우리가 소비자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변리사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이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런 정보를 많이 나르고 있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실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꼭 검증하는 작업, 이 사람이 정말 양심적으로 이 글을 쓴 건가 네.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좀 좋지 않은 네. 게시물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없어야 하지 않나 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끄러움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뻔뻔한 거지. 뻔뻔합니다 진짜. 그래요. 특허는 출원해서 등록 나올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어요. 그 변리사가 쓴 특허가 거절됐다라고 해서 그 변리사가 영향이 없는 사람이냐, 그건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냥 그 특허는 선행기술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특허를 줄 만한 발명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뿐입니다. 어쨌든 등록을 잘 받는다, 뭐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빨리 받는다, 넓게 받는다, 넓게 받는다, 뭐 꼭 이런 등록 것들은 받아준다. 네. 등록 받았을 때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라면 그건 등록 안 받아도 똑같은 거잖아요. 특허 등록 받는 거는 변리사 한 2, 3년 차만 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얼마나 잘 받아들여주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변리사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